근감소증, 나이보다 먼저 늙는 몸을 되돌리는 전략.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한 편의 스릴러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악역은 근감소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어제 아침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예전에는 쉽게 들어 올리던 물건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의아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거울 앞에서 살은 빠졌는데 왜 몸이 더 약해진 것 같지? 라고 중얼거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감소증이라는 현대인의 숨겨진 적과 마주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감소증.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릴 것이며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 근감소증이란 무엇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손자병법의 명언처럼 근감소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이 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는 1988년 미국의 노년학자 어윈 로젠버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사르코는 근육을, 페니아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 근육의 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량의 감소와 함께 근력의 저하, 그리고 신체 기능의 악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후군입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전체 건물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우리의 근육량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0.8% 정도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이 속도가 연간 3에서 8%까지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근육의 30에서 80%를 잃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외모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화장품, 성형수술, 다이어트 제품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지만 정작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근육 건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속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감소증의 진단은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근육량 측정입니다. 덱사 스캔이나 CT, MRI를 통해 정확한 근육량을 측정하며 젊은 성인의 평균치보다 두 표준 편차 이상 낮을 때 근육량 감소로 진단합니다. 둘째는 근력 측정입니다. 주로 손아귀 힘, 즉 악력을 측정하는데 남성의 경우 27kg 미만, 여성의 경우 16kg 미만일 때 근력 저하로 판정합니다. 악력이 전신 근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는 측정이 간편하면서도 전체 근력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체 기능 평가입니다.
보행 속도가 초당 0.8m 이하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에서 5회를 12초 이상 걸릴 때 기능 저하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됩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1차적 원인은 노화 자체이지만 2차적 원인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부족, 부적절한 영양 섭취,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 호르몬 변화 등이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 방식은 근감소증의 주범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육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근육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근육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단백질 섭취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근육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데 시멘트는 부족하고 장식품만 넘쳐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 질환도 근감소증을 가속화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암 등은 모두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증가, 단백질 대사 이상, 호르몬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을 파괴합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모두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합니다. 근감소증의 증상은 초기에는 매우 미묘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무거운 쇼핑백을 들기 어려워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을 방치할 경우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낙상 위험이 2에서 3배 증가하고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며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도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근감소증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가 18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근감소증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근감소증이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자라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성장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제2장 현대인의 몸을 공격하는 생활 습관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나 대중교통에 앉아 출근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일합니다. 점심도 앉아서 먹고 오후에도 계속 앉아서 일합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앉아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침대에 누워 잠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걷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십 분, 서 있는 시간도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온몸의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걷는 거리는 평균 3,000에서 5,000보 정도인데 우리 조상들은 매일 15,000에서 20,000보를 걸었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고 자동차가 있으니 걸을 필요가 없으며 배달 앱이 있으니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어서 일어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이런 발전이 과연 진정한 발전일까요? 좌식 생활 방식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앉아있는 동안 우리의 근육, 특히 하체 근육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에 따라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성인이라도 침대에서 단 5일간만 안정을 취해도 다리 근육량이 3에서 4% 감소한다고 합니다. 2주간 침상 안정을 취하면 근력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현대 직장 문화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오래 앉아 있는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문화에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종종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로 인식됩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도 근감소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간편식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단백질 섭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혼밥 문화의 확산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의 급속한 확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음식을 사러 나가는 최소한의 신체 활동마저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문제입니다. 24시간 사회, 야간 근무의 증가, 스마트폰과 LED 조명으로 인한 수면 주기 교란 등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호르몬인데 수면의 질 저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를 야기합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으로 장기간 높은 수치가 유지되면 심각한 근육 손실을 가져옵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학습량과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은 주요 과목에 밀려 축소되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서 또다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도시 설계 자체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의존, 대형 마트 위주의 상업 구조 등이 모두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과거에는 동네 구멍가게에 가려면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대형 마트에 갑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의 확산도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친구를 만나려면 직접 만나야 했고 오락을 즐기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손안의 작은 화면을 통해 해결됩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역설도 있습니다.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복잡하고 상업적인 프로그램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하기,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합니다. 제3장 근육을 만드는 건축 자재, 단백질의 과학. 만약 근육을 집에 비유한다면 단백질은 벽돌과 시멘트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고 숙련된 건축가가 있어도 질 좋은 건축 자재가 없다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충분한 단백질 공급 없이는 건강한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화학자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생명체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한 명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주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근육이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근육 단백질의 약 1에서 2%가 분해되고 다시 합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끊임없이 리모델링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부분적으로 허물고 새로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근육 단백질의 분해율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합성률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런 현상을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 반응이 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은 칼로리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단백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다이어트 앱에서 총 칼로리는 꼼꼼히 계산하면서도 정작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량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량만 신경 쓰고 엔진 오일은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즉, 체중이 70kg인 성인이라면 하루에 56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질병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양일 뿐 근육 건강을 최적화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 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된 경우나 저항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1.6에서 2.2까지 증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아미노산 점수, 생물가,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 구성이 더 완전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발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식물성 단백질이 무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콩, 퀴노아, 치아시드, 견과류 등은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면 아미노산 프로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를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창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끼니마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끼에 2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밤사이 금식 후에는 근육 단백질 분해가 진행되지만 합성은 거의 중단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합성 스위치를 켜는 것이 하루의 근육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20에서 25g의 단백질로도 최대 근육 합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고령자는 30에서 40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볼릭 저항성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고려해야 할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한겸 작용을 통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크레아틴은 고강도 운동 시 에너지 공급을 도와 근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탄수화물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돕습니다. 지나친 저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수는 근육 기능을 저하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30에서 35ml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단백질 보충제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류신 함량이 높아 운동 후 섭취에 적합하고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밤사이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역할일 뿐 자연식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거나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장 움직임의 철학, 운동이라는 생명의 언어. 움직임은 곧 생명이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움직임을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식물조차 태양을 향해 몸을 틀고 뿌리를 뻗어 영양분을 찾아갑니다. 하물며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뛰었고 찻집을 위해 산과 들을 헤맸으며 위험에서 도망치기 위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몸은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신체 활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우리는 의자에 앉아 정신적 노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우리의 몸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마치 특별하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비싼 운동복과 신발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어떤 운동 장비도 없이 평생 건강한 근육을 유지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xercere에서 유래했으며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엑소시즘, 즉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입니다. 어쩌면 운동은 현대인의 몸속에 들어온 좌식 생활이라는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저항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은 근육이 외부의 저항에 맞서 수축하는 운동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항 운동이 근육에 미치는 효과는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계적 긴장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힘이 근육 섬유 내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둘째는 대사적 스트레스입니다. 운동 중 근육 내에 젖산과 같은 대사산물이 축적되면서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운동 후 느끼는 펌핑 느낌이 바로 이 대사적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근육 손상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미세한 근육 손상은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상처가 아물 때 더 강한 조직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항 운동들은 모두 맨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 종아리 근육을 모두 사용하며 코어 근육의 안정성도 함께 요구합니다. 푸시업은 상체의 여러 근육군을 강화합니다. 가슴, 어깨, 팔의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도 함께 단련됩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표준 푸시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복근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근감소증 예방에는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은 전체 근육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다리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운동의 강도와 빈도도 중요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근력 운동을 주의해서 3회 주요 근육군을 포함하여 8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운동 초보자의 경우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에 갑자기 강한 햇빛을 쬐면 타버리지만 점차 햇빛에 노출시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매일 5분씩 운동하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둘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으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근육을 키우겠다는 식의 단기적 목표는 실망과 좌절만 가져다 줍니다. 운동의 효과는 최소 8에서 12주는 지나야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량 증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어제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운동은 우리가 자신의 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몸을 단순한 도구나 심지어 장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5장 보이지 않는 적, 스트레스와 근육의 전쟁. 만약 현대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끝없는 업무와 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의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원래 물리학에서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장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생물학적 현상에 처음 적용한 사람은 헝가리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입니다. 그는 1936년 생물학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셀리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반응 단계로 스트레스를 처음 인지했을 때 신체가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 단계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탈진 단계로 더 이상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대부분 만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주로 급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의 위험이나 기근과 같은 상황은 일시적이었고 문제가 해결되면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트레스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 상품을 판매하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과 압박을 통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온갖 상품과 서비스를 팝니다. 마치 독을 팔면서 동시에 해독제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나타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해서 분비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근육에 치명적입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지만 지속되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코르티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망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변하고 수면 패턴이 깨지며 운동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영양가가 낮고 칼로리만 높아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밤에도 높게 유지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시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것들은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남들과의 비교 등 내적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인지행동요법의 기법들이 도움이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사고를 인식하고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코르티솔 수치도 감소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과 무관한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음악 감상, 독서, 원예, 요리 등 개인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의 명상, 점심시간 산책,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근육이 자라는 시간, 수면의 비밀,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은 하루 종일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나 물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수면 없이는 며칠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수면은 종종 무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24시간 불야성을 자랑합니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줄인다거나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과 달리 어린이의 성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근육의 합성, 지방의 분해, 뼈의 건강 유지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하루 중 수면 시간,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전체 성장 호르몬의 70에서 80%가 수면 중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근육의 회복과 성장이 저해됩니다. 수면 부족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하루 5시간만 자도록 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호르몬이므로 이러한 감소는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는 시간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단계와 주기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뉩니다. 비렘수면은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가 가장 깊은 잠인 서파수면입니다. 서파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가 되고 근육의 회복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감소합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린은 증가하여 과식을 유도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체중 증가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도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T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염증을 억제하고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근육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며 조용해야 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이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수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며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면 부족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수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장 시간의 마법.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도 이 말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늦었다. 젊을 때 했어야 하는데 같은 생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하며 적절한 중재를 통해 언제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자라도 저항 운동을 시작하면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근육 발달은 생애 주기에 따라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출생 후 근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후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연간 0.5에서 1% 정도의 완만한 감소를 보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가팔라져 연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평균적인 것일 뿐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사람들은 70대, 80대에도 30대에서 40대 수준의 근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40대부터 급격한 근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젊음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보입니다. 안티에이징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온갖 젊어지는 제품과 시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젊음의 핵심인 근육 건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속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이별 근감소증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20대, 30대는 근육 저축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근육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만들어둔 근육은 나중에 노화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근육 은행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40에서 50대는 근육 유지의 시기입니다. 근육량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 책임이 많은 시기이므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는 근육 복원의 시기입니다. 이미 상당한 근육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습니다. 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할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회복 능력이 뛰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길어지므로 운동 빈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호르몬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30대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연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급격한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양 요구량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단백질로도 근육 합성이 잘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운동 시작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80세,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서라는 것도 흔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로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성장합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근감소증이라는 현대인의 숨겨진 적과 맞서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단백질의 과학부터 운동의 철학까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서 수면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근육 건강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실천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깊고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연구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능성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을 키운 이야기, 40대 직장인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한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계단을 이용하기로 한 선택,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로 한 선택,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한 선택,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감소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움직이는 몸과 도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는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감소증이라는 도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은 분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